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어느덧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하니 이 겨울철이 점점 더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의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연세위드신경과 송숙근 원장님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2탄에 대해서 알아가 볼 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 말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이제 오네요. 네, 진짜 요즘 또 정원 관리가 바쁘실 것 같은데 트리 혹시 조금 꾸미시나요? 아직은 못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오, 아니 이것도 제가 또 트리를 드리려고 해보니 보통 네.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꾸미고 또 네. 보관하고. 네. 근데 왠지 좀 정원이 있으면은 활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정원에 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예전보다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네. 예, 그 뭐 비싸지 않아도 되게 예쁜 장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네. 또 연말에 또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연말이요. 아직은 딱히 계획이 잡힌 거는 없고요. 그냥 뭐 겨울이 왔으니 맛있는 겨울 음식 먹고, 네, 따뜻하게 집에서 보내야죠. 오늘 제가 동문시장을 다녀왔는데 예, 예. 와 대방어가요 엄청 튼실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면 제주도는 이제 방어의 시간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12월이 제일 맛이 차오를 때라고 말씀하셨던 맞아요. 기억이 추울 나요. 때. 예, 네. 네. 또 대방어와 함께 또 좋은 겨울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쁘다 노을님, 헤어림님도 들어오셨고 오늘 첫 번째로 오영도님께서 우리 송숙구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정진희 PD님, 박영준 PD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건강검진에서 뇌 MRI와 MRA 결과 남편이 만 62세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폐색전증, 통풍, 녹내장, 만성 콩팥병, 혈액근 응고제. 고제, 응고제, 자레톨과 질환별로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 밝은 부위 소견과 경동맥 초음파에서 양측 동맥 경화 그리고 비후 소견이 나왔는데요. 하시면서 자세히 이렇게 좀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경색 있는 혈관을 뚫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제 그 밝은 부위라고 한 거 보니까요. 비특이적 밝은 부위라고 한다면 제가 영상을 직접 본 거는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혈관 백질 변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MRI를 찍었을 때 밝은 색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면 네. 그게 이제 뇌경색이 옛날에 지나가서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이 죽어서 그 빈 공간이 하얗게 보이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뇌경색까지는 아니지만 백질 변성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말초 혈관들이 좀 안 좋을 때 나타난 변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오시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겠다 이제 싶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백질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하고 조금 관계가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뭐 사실 다른 내과적 질환이 보니까 좀 많으셔서 이제 그런 거와 다 연관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갖고 계시는 경우신 것 같아요. 그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은 사실 뇌경색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단일만 있다고 약을 드시진 않는데 심방세동이 있으시면서 다른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이라면 그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그 항응고제를 드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자레토고요. 뭐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 경화하고 비후 정도시면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하신 형태는 아니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자렐토를 드셔야 되는 분이라면 이 약을 웬만하면 안 끊고 잘 드시는 게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같은 주제로 1탄을 그쵸. 이야기 나눴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시고 또 부모님과 또 주변 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들 주셨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 있고요. 저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네. 조금 다소 이제 제가 나이대가 30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가 번뜩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를 먼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2탄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비욘디 저 말고도 네. 워낙 이쪽에 뭐 다른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 뇌혈관 질환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한번 가끔씩 시간 날 때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에 했던 거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혈관이 이제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어요. 예. 근데 나이가 드시면 사실 이제 뇌출혈보다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예. 뇌출혈은 조금 약간 후진국성 질환이라서 그래도 고혈압 관리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혈압약 웬만하면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뇌출혈 위험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뇌경색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꼭 기억하신 거는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은 어쨌든 갑자기 옵니다. 네. 어느 순간 전조 증상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뇌혈관에 질환이 오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무조건 바로 빨리 응급실을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에 대한 혈관이 터지든 막히든 뇌졸중에 대한 5가지 5대 증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머리가 진짜 뭐 벼락을 맞은 닭에 심하게 갑자기 아픈 게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더불어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 이거는 그냥 핑 하는 어지럼이 아닙니다. 뇌혈관 때 오는 어지럼은 내가 서 있기가 어렵게 비틀거려진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어지럼이고요. 또는 시야장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갑자기 한 부분이 꺼멓게 안 보이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시거나 이제 뭐 언어장애가 이제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갑자기 어떤 분은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그러면서 이제 대개는 이제 마비, 대개는 한쪽 마비가 같이 옵니다. 한쪽 마비가 오거나 아예 감각이 없어지시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마비가 있으면서 말이 같이 어눌한 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마비가 있으면서 어지러운 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이럴 때 나타나시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설령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한 1분, 2분 지났는데 좋아졌네? 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서 증상이 생겼다 운이 좋게 딱 뚫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막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는 무조건 이제 병원을 빨리 가시면 다시 증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재발된다 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경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래도 뭐 다시 아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하는 겸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아시는 겸 말씀드리면 일단은 뇌졸중은 실제로는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큰 혈관의 이상,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분처럼 심장 세동의 이상이 겹쳐진 분들 이렇게 있어서 내가 어떤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뇌졸중이 있었던 분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던 뇌졸중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뇌졸중을 한번 걸렸던 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재발 위험이 사실 9배 이상 9배. 높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이 안 좋으신 분은 사실 심장혈관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근데 위험 인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위험은 사실 나이입니다. 아, 나이가 네. 드시면 그 위험이 올라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내 가족분들 중에 특히 이제 모계 쪽으로 해서 뇌졸중이 있으셨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한 1.4배 내지 2배 가까이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그 많이 없지만 인종적으로는 이 유대계 일부분들, 흑인 일부분들이 조금 더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를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걸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인자가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장, 그중에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담배, 과한 음주, 비만, 그다음에 운동 부족, 안 좋은 식습관,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 요건 경동맥은 이제 목에 뇌하고 심장을 이어주는 혈관인데요. 네. 그 혈관이 이제 과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3가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 조절하시는 거고요. 담배를 피시면 담배는 이제 끊으시는 거고. 금연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이런 위험 인자를 조절을 하시는 건데요. 네. 이제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면 뇌졸중이 한번 아직 안 오신 분하고요. 뇌졸중이 한번 왔던 분하고 사실 목표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한 번도 안 왔던 분은 네. 이제 첫 번째 예방이라고 해서 이제 1차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혈압은 140에 90 미만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130에 80 예, 미만으로 낮추는 걸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적합한 혈압 목표치는 사실 담당하시는 그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실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를 권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를 보통 100 이하로 유지하는 100 거를 이하. 예, 권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130 이렇게까지도 기준을 뒀었는데요. 요즘 점점 엄격해져서 보통은 이제 100 이하로 하는 거를 권하고요. 당뇨는 어쨌든 당화혈소가 이제 7.0 미만으로 되도록 유지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담배는 정말 끊으셔야 됩니다. 예. 과도한 음주도 피하셔야 피하고. 되고요. 뭐 운동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뇌경색이 왔는데 왔었던 분들은 여기다 추가가 되는 게 네. 뇌경색 예방약제를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 뇌경색이 왔던 그 종류, 형태에 따라서 네.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항응고제를 응고제. 드시는 분도 있고 드문 경우이지만 항혈소판제하고 항응고제를 같이 드시는 형태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약이라는 것들이 사실 드시면 출혈 위험이 다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약을 선택하냐는 거는 의사가 굉장히 신중하게 네.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정말 이제 어쨌든 드세요라고 결정이 되신 분이라면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약을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네. 뭐 혈압이 낮아지면 안 되시는 경우들 제외한다면 그 2차 예방이신 분들은 같은 경우는 목표 혈압이 위의 숫자가 130보다 안 되게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70보다 더 낮게 그래서 네. 조금 더 엄격하게 조절하시는 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이 한번 왔던 분이기 때문에 뇌경색 형태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심장검사, 혈관검사 아니면 경동맥 검사 이런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 약이 적절한지 약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뇌혈관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그럼 뇌혈관을 어떤 거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뇌혈관 검사를 하신다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MRI. 예. 저희가 MRI, MRNG로 얘기하는데요. 정확히는 뇌 자기공명 혈관 조형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RI 중에서 이제 뇌 단면에 보는 게 있고요. 이제 혈관을 특화해서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혈관을 기준에서 본다면 뇌 MR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CT를 보는 혈관 검사가 있습니다. 그냥 단면 CT가 아니고요. 혈관 상태를 보는 CT가 있거든요. 그거를 뇌 CTA 또는 뇌 컴퓨터 단층 혈관 영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초음파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라고 해서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가 있고요. 네 번째 검사로는 디지털 감마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뭐 크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건데 각각이 어떤 검사냐면 뭐 많이 들어보시는 뇌 MRI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혈관 상태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MRI 검사할 때 사실 뇌 실질이라고 하죠. 뇌 단면들도 사실은 보통 같이 보기 때문에 뇌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검사예요. 애초에 원래 MRI라는 검사가 사실 뇌를 보기 위해서 개발이 됐던 장비거든요. 네. 단점은 비싸요. 비싼 게 검사비용이 단점입니다. 예, 비싼 게 단점이라서. 얼마 정도? 병원마다 좀 그거는 다른가요? 병원마다 다르고 어떤 네. 이유 때문에 찍으시냐 좀 다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안전하고 좋긴 한데 그렇고, CT는 생각보다 MRI보다 그 해상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 CT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요거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조영제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은 쓰지 못하고, 간혹 드물지만 조영제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더구나 네. 이제 CT가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처럼 이제 방사선을 쬐야 되다 보니까 그런 노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초음파 혈관 검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MRI나 CT처럼 눈으로 딱 직관적으로 혈관 모양을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초음파로 이제 간접적으로 해서 우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어느 정도 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하지만 그 DSA, 디지털 감마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검사들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와. 예, 그래서 앞서의 검사들이 아무리 MRI라고 할지라도 아주 미세혈관까지는 못 보여주거든요. 근데 네. 요 DSA, 요 디지털 감마혈관 조영술은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요거는 방사선을 쬐야 되고, 네. 이거는 굉장히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술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어떤 시술을 하는 목적, 이제 이럴 때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혈관 검사 중에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필요하신 분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MRI 혈관 촬영은 장점이 이제 어쨌든 보기가 좋고요. 네. 뭐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조영제를 안 쓰시는 경우라면 사실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방사선 쬐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근데 단점은 이제 비용이 좀 비싸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검사 시간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깁니다. 조금 길어서 한 2, 30분 정도는 가만히 이제 누워 계셔야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걸 못 참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주 긴 시간은 아닌데 좀 그런 단점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제한이 뭐냐면, 몸에 어쨌든 심장 박동기 이런 식으로 기계 같은 걸 갖고 삽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MRI를 좀 못 찍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CT로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단점은 이제 방사선 노출되고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를 비교적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CT로 하는 검사는 보통 일반으로는 잘 안 하고요. 이제 응급실 같은 데서 응급으로 혈관 상태를 빨리 봐야 되는 빨리 봐야 경우에 될 이제 때. 보통 그럴 때 많이 시행을 합니다. 네. 초음파는 MRI만큼 해상도는 아니지만 장점이 뭐냐면 비용이 비교적 저비용이에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보통은 이제 그래서 MRI나 CT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아주 혈관 상태를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분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제 초음파로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딱 눈으로 보는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된 의사나 숙련된 검사자가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에 그 DSA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이 선택해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하시는 검사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의사가 보기에 굉장히 침습적이고 방사선도 써이지만 네. 이거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 하는 환자한테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혈관을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또 PPT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니까 또 캡처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꽃송이님이 비교해 주시니까 보기 편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질문들도 남겨주셔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바람님이 뇌졸중으로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나요? 성격도 난폭해졌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 뇌졸중이 아까 종류가 네.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뇌졸중의 결과는 그 혈관이 막혀서 그거로 인해서 그 신경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네네. 어디 부분이 죽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필이면은 그 죽는 그 신경이 네. 그 우리의 이제 인지, 성격 이런 쪽을 관장하는 쪽에 뇌졸중이 와서 그쪽 신경이 죽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성격 변화도 올 수 있고요,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치매 중에도
그 주변에서 보통 많이 보시는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서 기억력 떨어져 서서히 오는 치매들인데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가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혈관성 치매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관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뇌가 자꾸 손상이 돼서 그로 인해서 오는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사실은 이제 성격 변화가 좀 많이 같이 오시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조금 다른 형태라서요. 네. 더구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거기에 혈관성 치매가 같이 더해서 있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이 안 좋으면 뇌혈관이 안 좋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혈관성 치매의 경우도 좀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혈관성 치매는 결국은 혈관이 오는 거니까요. 사실 네. 아까 같은 뇌졸중 예방 방법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혈관 문제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마비가 이런 게 없어도 아 이분은 혈관성 치매가 겹쳐 있구나 하시는 경우는 그 뇌졸중하고 마찬가지로 혈관에 대한 약들, 뇌졸중에 네. 대한 예방약들 이제 이런 거를 거의 비슷하게 같이 추가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붉은 노을님께서는요, 선생님 뇌졸중 등 뇌질환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계절별로 꼭 차 있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지만 그 날씨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가 이제 뇌혈관도 수축 이완이 좀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갑자기 이제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가시면 그 체온 같은 걸 안 뺏기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혈관들이 다 수축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혈관이 원래가 좁아져 있는 분인데 추운 데 나가시면 좁은 혈관이 더 좁아지면 좁아지니까. 그 피가 잘 안 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 새벽녘이라든가 네. 아니면 야외 활동 딱 나가시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뇌졸중이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혈관이 안 좋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겠죠. 예. 그러신 분들 나가실 때 방한 연구 잘 하시고 이제 따뜻한 곳에 나가실 때 좀 미리 준비 운동 같은 것도 하고 네. 약간 몸을 살짝 덮이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특히 이제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반신욕을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머리는 차가운데 몸은 뜨겁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따뜻하신 건 괜찮은데 네. 예. 그래서 따로 놓는 듯한 느낌. 딱 보면 아래만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한다 하는 거 그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뇌혈관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경동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동맥 이렇게 목 쪽에 그쪽에 경동맥 협착이 좀 심하신 분들은 반신욕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아야 되는 정보네요. 그냥 네. 반신욕하면은 또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니까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네, 근데 들었었는데. 뭐 욕조에 몸을 담그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기온차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외나 이렇게 머리 차갑게 하고 이런 건 말고요. 대부분의 사실 욕실이나 목욕탕이 사실은 이제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그죠, 공기도 그죠. 따뜻하고 이제 그런 데 안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욕조에 물 담그시는 거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오래 담그시면 이제 뭐 땀이 너무 과하게 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실신하시기도 하니까 네. 너무 이제 과한 거는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조달뽕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영도님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영도님 제것에 다른 대한 것. 예, 그 아래 있었나 보네. 저... 열공경색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놓쳤었네요. 열공경색 같은 경우는 큰 혈관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 오는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증상이 있었어도 금방 회복이 되시거나 후유증이 없이 나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위치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제 증상이 없는데 검사했더니 우연히 발견된다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열공성 뇌경색인 경우에서는 이제 현재 후유증이 없으신 거라면은 사실 이제 재발 위험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뇌경색이기 때문에 보통 항열소 환자나 이런 거는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예. 뇌경색이 있는 혈관을 뚫는다 하는 거는 급성기에만 가능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거는 그 혈관이 막히고 나서 뭐 혈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권장하는 게 어쨌든 최소한 한 3시간 반 이전에는 뚫는 거를 원하는데 어쨌든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막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혈관을 뚫는다는 거는 그건 뇌출혈 위험만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혈관이 막히면 신경은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데 이 신경이 다 죽으면
혈관을 뚫는다고 할 때 신경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죽기 직전에 이제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혈관을 복구를 해야지만 그 뇌경색 치료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고 응급실로 빨리 가시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3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가셔서 아무래도 3시간째 혈관을 뚫는 것보다 1시간째 뚫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상하시면 아까 5대 증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으시면 무조건 응급실을 무조건 빨리 가시면 되고요. 응급실 빨리 가시는 거 그냥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119 연락하시면 됩니다. 119 연락하시면 119가 아, 이분은 뇌졸중이구나 하시면 뇌졸중 치료가 빠르게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해서 가시거든요. 본인이 알아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119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총각을 다투게 되는 질환들이 많지만 이 뇌혈관 질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씀 특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3시간 이내라고 3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무조건 빨리 가셔야 네, 됩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주요 증상이 보인다면 혹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게 같은 게 뭐 부모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내가 아까 방금 시야가 흐릿했어라든지 조금 그렇죠. 해당되는 뭔가 전화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시다. 이상하든지 그럼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세요.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지만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아니라고 확인하시는 게 좋지. 맞아요. 설마 아니겠지 했다가 이다 하면은 그거는 참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뇌출혈 전조 증상도 궁금합니다. 뇌출혈도 사실 전조 증상일 건 아닌데요. 뇌출혈도 사실 종류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혈압이 오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영향 때문에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네, 없는 터지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터지는 순간에 순간? 오니까. 예. 다만 이제 그 뇌출혈 원인 중에서 간혹 뇌 동맥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혈관이 점점점 커지다가 이게 터지는 순간 뇌출혈이 오는 건데 네. 모든 뇌동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뇌 동맥류 중에 일부는 이제 혈관이 커질 때 주변에 있는 신경을 이제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네, 말이 어눌해지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하면 전조 증상이겠죠. 예. 그렇지만 사실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예, 그래서 전조 증상이 항상 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프지마 토토님이 뇌졸중 응급처치 방법도 있나요? 그냥 응급실 가십시오. 내가 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하지 마시고요. 응급실 네. 가십시오. 가끔 예전에 요즘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공이 처음 거의 2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뇌졸중 증상 생기셨는데 집에서 뭐 손 딴다. 그다음에 무슨 뭐 한약 같은 거 입에 넣어준다. 뭐 이러고 오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만 늦어지고요. 이게 손을 따거나 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시면 오히려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 혈관 뚫는 시술 같은 거 했을 때 그쪽으로 출혈 위험도 더 나고 뭐 어설프게 뭐 드시게 하시잖아요. 기도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뭔가 그 개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신다? 이거는 그냥 시간만 지체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 되겠네요. 예, 진짜 빠르게.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네, 그냥 네. 무조건 빨리 해서 병원에 빨리 도착하시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119로.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빨리 오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 제가 질문 받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병원 옆에 사는데 제가 뇌졸중 걸리면 병원으로 바로 차 몰고 가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본인이 병원 앞에 살고 계시다고 해서 그 병원이 그날 내가 뇌졸중 걸린 날 그 처치가 가능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병원에 차 몰고 가시다가 마비가 더 큰 사고가 심해지면 날 수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병원 옆에 같이 사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119 네.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119 가면서 병원도 알아보고 가면서 조치도 문제가 있으면 응급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119 가시는 게 설령 운전하다가 내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셨다. 그럼 차를 빨리 세우시고 거기서 119 불러서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예. 결국은 뇌졸중은 내가 뭐 어찌 하려고 하기보다는 빠르게 예. 119의 도움을 받는 게 또 현명할 수 있겠네요. 푸르름을 준다님도 아이고 무섭습니다 하셨고요. 유칼립투스님 들어오셨는데 겨울엔 무조건 따뜻한 모자와 장갑 착용하고 외출합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신 예. 것 같아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약간의 기초 운동. 예, 힘도 좋죠. 예. 네.
정국여행님은 담배는 필요하긴 해 하셨는데, 아니, 아까 제가 3시 방송을 위해 눈사람 아까 하고 왔잖아요. 예, 노안을 또 예방하는데 금연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담배는 이래저래. 끊으십시오. 네. 이래저래. 네. 찔레꾸님은 선생님 남편이 70세인데 기존 뇌졸중으로 개복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성격이 너무 난폭해졌고요. TV에 보니 약으로 온순하게 만들 수 있다던데 무슨 약일까요? 너무 힘드네요. 어떤 종류 치매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약이라고 하는 게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치매하고 관련돼서 이거는 조금 뇌졸중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치매가 있으실 때 치매하고 관련된 정신 이상 행동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지 기능만이 아니라 좀 망상, 환식, 환청 이런 거랑 결부해서 이제 행동이 좀 난폭한 행동들이 나오시는데 이제 그런 걸 조금 덜 나게 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성격을 바꾼다기보단 예를 들어서 어떤 망상이 막 생겨가고 뭐 가족분들한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거나 이러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망상이 좀 덜 생기게, 환청이 좀 덜 들리게, 환시가 덜 들리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약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호자들 보시기에는 아 성격이 좀 조용해졌어요라고 하시는 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성격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이제 그런 이상 행동 이런 걸 좀 줄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정신 이상 행동이 심하시면 그것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는 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 찔레꽃님도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비오님께서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아르모니아님, 무즈산을 가다님, 바밤바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배우님은 선생님 편두통의 심해도 MRI 검사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편두통이라고 확실하게 확진이 되면은 MRI를 굳이 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편두통이 어쨌든 그 편두통의 제일 주된 증상이 심한 두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편두통 초기에는 이게 편두통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인지 감별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두통일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한 80% 편두통일 것 같아도 20%는 다른 두통일 가능성이 있겠어 하는 경우는 MRI를 권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이미 편두통이라고 확실히 진단이 됐고 이미 편두통의 약을 드시고 경과도 오래됐다. 그런 경우는 사실 굳이 MRI를 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행우님은 좋은 방송 이렇게 해주셨고요. 서춘희님이 모야모야 뇌졸중, 뇌수두증 등등 수차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뇌 혈관 사진은 몇 년마다 검사를 하면 되는지요? 조격은 어떤지요? 일단 조격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전체 온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않기 때문에. 서춘희님? 네. 그 모야모야는 사실 혈관에 오는 좀 특수한 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젊은 분들한테 발견되신 경우도 많고, 다만 이제 모야모야도 사실은 아무 증상이 없이 평생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형태도 여러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환자분의 상태, 네. 뇌혈관 상태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진짜 한 6개월에 한 번씩 혈관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정이 되시면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하자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사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쁘다 노을님은 답변 수술 멋진 선생님 해주셨고요. 유칼립투스는 반신욕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오영도님이 그렇군요. 저는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검진으로 알게 됐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오르님도 무조건 빨리. 바닷바람님은 연세위드 신경과 의원 기억하겠습니다. 네, 제주에 위치해 있고요. 제주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병원입니다. 또 오늘 방송이 한 20분 정도 남아서요.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직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요. 네. 항뇨소 판제 드시는 분들 또는 항공모제 드시는 분들이 가끔 또 질문하시는 게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간혹 약을 끊으셔야 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빨 치료할 때, 네. 예, 임플란트 같은 거 하실 때, 또는 이제 저는 1년마다 건강검진하는데 내시경 검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항요섭환제나 항응고제나 뇌경색이 왔는데 2차 예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고 뇌경색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뇌경색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1차 예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두 분이 조금 다릅니다. 1차 예방, 그러니까 나는 아직 뇌경색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약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리고 근데 반면에 2차 예방인 분들은 웬만하면 약을 끊지 않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할 때 출혈 위험성이 뇌경색을 올 위험하고 상대적으로 어떠냐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출혈 위험이 크지 않고 지혈이 가능한 부위에 하는 시술이나 수술은 약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피 검사 하잖아요. 피 정맥으로 해서 피 검사, 그거는 약 미리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지혈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피부과 시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 일반적인 안과 수술, 일반적인 치과 시술, 이런 거는 약을 끊지 않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 약을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는 피가 좀 묽어져 있기 때문에 피가 좀 날 위험성이 조금 높은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피가 좀 더 많이 나면 지혈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빨 한두 개 발치한다, 이거 갖고 항응고제나 항요섭환제 중단하시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럼 좀 피가 나면 아무래도 이제 지혈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뇌경색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출혈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는 약 중단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 위험이 좀 크거나 지혈하기 어려운 곳에 수술을 하신다거나 이제 이러신 경우는 보통은 권장하는 게 항요섭환제 같은 경우는 약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이 드시는 경우는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한 7일 중단을 권합니다. 7일 중단을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보통 심방세동 때 드시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항응고제도 좀 종류가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이틀 정도 전부터 중단하시는 걸 권해요. 출혈 위험이 있는 그 시술이 끝나시면 보통 다음 날부터는 바로 다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약이 중단되는 시간이 가급적이면 최소로 하도록 노력을 해요. 실제로 저는 신경과 의사 입장으로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 출혈 난다니까 위험하네, 그냥 미리 약을 끊어야지 하고 자의를 중단했다가 중단하고 그냥 쭉 중단하셔갖고 한 2주 지났는데 뇌경색에서 오시는 분들 의외로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중단하시는 거 꼭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런 어떤 내가 출혈 위험이 있겠다 하면 의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시거나, 저는 항요섭환제 먹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런 스케줄을 잘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주치의분들과의 이제 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정말 어떤 상황이어도 웬만하면 약 끊지 말아야 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이제 뇌경색이 왔었던 분이 드시는 약인 경우에서는 정말 웬만하면 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전국 여행님은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 당뇨가 있으신데 겨울에 뇌경색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관리법이 있나요? 하셨어요. 뭐 뇌경색은 이제 365일 1년 내내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당 관리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겠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운동 이제 이쪽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밖에 외출이 어려우니까 운동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라도 운동량이 충분하게 유지되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겨울에 또 간식거리 많잖아요. 네, 맛있는 당뇨 거 많죠.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거나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 네, 아무래도 연세 가시면 낙상도 조심하셔야 되죠. 특히 이제 항요섭환제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어디 다쳤을 때 출혈 위험이 좀 올라가긴 하기 때문에 다쳤을 때 심하게 멍들거나 출혈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또 뇌경색이 또 재발될 위험도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치게 예방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칼립투스님은 주변에 젊은 나이지만 뇌경색, 뇌출혈 생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접 교훈 삼아 무조건
비만이 되지 않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밥한바님은 또 전문 용어라서 네, 이렇게 남겨주면서 저희 아버님 MRI 판독 결과입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 소뇌와 대뇌를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뇌경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 위치는 그 소뇌하고 대뇌를 연결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이쪽은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관이요? 뇌간이라고 뇌간. 해서 그래서 이제 뇌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교뇌라고 하는 쪽에 해당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네. 실제로는 뭐 굉장히 사실은 아주 길다란 이제 뇌의 형태지만 척수 바로 위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게 뇌경색이 와도 뭐 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요 위치라고 한다면 소뇌 경색이라기보다는 뇌간 경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간 경색. 네. 네, 행우님은 선생님 외상석 경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의식 상태는 세미코마로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고요. 환자 의식 상태가 악화되어도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출혈량이 적어서 의식 상태가 없어도 브레인 CT로만 관찰하고 수술하지 않는 건가요? 외상성이라고 하시면 아마 다쳐 생기신 경우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어느 부에 다쳤는지 뇌가 얼마큼 눌리는지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뭐 출혈량이 많이 큰 경우는 수술을 합니다만 그 뇌 자체에 눌린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뭐 심하면 이제 뇌부종까지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출혈은 흡수해서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뇌 안에 생긴 출혈이 아니라 뇌 밖에 있는데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이 흡수되면은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어설프게 수술하다가 오히려 이제 뇌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출혈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혈압 관리하고 아마 이러시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출혈이 있다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있다고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네. 매튜님은 뇌경색양의 경우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뇌경색이 있어서 2차 예방으로 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거의 이제 평생 거의 드시게 됩니다. 네. 메타님은 선생님, 저는 소혈관 질환 뇌경색 환자입니다.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항응고제를 드시는 환자들은 피해야 할 음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딱히 가려야 할 음식들이 없는 게 맞나요? 항효소판제는 딱히 가려야 될 음식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음식들 중에서 소위 이제 좀 피를 물켜준다, 뭐 피를 맑아진 때 한다, 뭐 이런 약들 있잖아요. 이제 음식이라보다 약들입니다. 약들 중에 항효소판제랑 기능이 좀 겹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약을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는 않죠. 소위 그런 것도 혈액순환제, 혈액계산제 뭐 이런 약들인데 이미 항효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제 시중에서 파는 혈액순환제 이런 거를 굳이 더 추가로 드시는 걸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센 약을 드시고 있는데 약한 약을 더 먹는다고 효과가 올라가지도 않고 출혈 위험은 오히려 올라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 항응고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와파린 이런 계열 약 쓰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와파린 쪽 약을 지금도 드시는 분은 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라면 음식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아마 따로 이런 음식은 피해라, 이런 약물은 피해라 이런 얘기 들으실 텐데 요즘은 와파린보다는 아까 뭐 자레토와 같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새 세대, 유세대 항응고제라고 해서 이제 새로 개발된 약들이 있거든요. 이쪽 약들은 상대적으로 음식하고의 관련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하게 약을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약만 잘 드신다면. 네. 무주산을가다님은 뇌혈관이 약한 사람은 무거운 거 드는 운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거운 게 상대적인 건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을 가지신다면 무거운 거 드시는 운동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는 이제 500g이 무거운 걸 테고 어떤 분한테는 1kg가 무거운 것일 텐데 그죠. 뭐 아령 같은 거 해보신다면 이게 근육 운동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시면 그 정도는 무거운 거 괜찮으시죠. 오히려 적당한 무거운 거 가지고 하는 운동은 이제 근육 키우는데 도움은 되시니까 다만 이제 안 하던 걸 갑자기 막 무거운 거 드신다 이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네. 자,
밥한바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철기님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성형수술을 한 지 7개월이 지났고 계속 얼굴에 통증이 있습니다. 코 옆이 쑤시고 당기는 통증이 있는데 신경 문제인 것 같아요. 특이사항으로는 수술 후 10일 만에 지연성 출혈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뇌 쪽의 문제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얼굴에 통증이 있고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요거는 이제 뇌 안의 출혈은 아니지만 이 겉에 피부에도 혈관이 있고 하잖아요. 네. 시술하신 부위하고 같은 부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 그 겹치는 부위라면 아무래도 시술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하셔갖고는 보통 그 얼굴 감각신경에 영향은 잘 안 받거든요. 네. 예, 실제 감각신경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말씀하신 것만 갖고는 신경 문제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신경은 우리 몸에 안 가는 데는 없어요. 아직 이런 피부 끝부터 뇌까지 신경은 다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정말 질환이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후유증이 남겠다 하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신경인지하고 그냥 피부의 겉에만 아주 말단부 신경인지하고는 사실은 예우나 경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그냥 피부 끝에만 있는 거라면 사실 대부분 많은 경우가 원인이 해결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기하신 것만 갖고 되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메타님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발이 된 게 너무 공포스러운데 뇌경색 환자 중에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이 재발이 안 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아, 그럼요. 계시죠. 네, 당연히 많이 뇌경색 계십니다. 환자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뇌경색이 크게 왔었어도 제때 병원에 오셔서 네. 치료 잘 받으시고 심지어 이제 반신마비까지 오셨던 분도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되셔서 예, 뭐 혼자서 지방흡입 잘 다니시고 본인 수명 누릴 때까지 다 문제 없고 하신 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예. 너무 관리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그렇죠. 되겠네요. 네. 꽃송이님은 신경 안전제로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좀 약하게 만들 수도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로 성격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약물 이 사람의 성격이 왜 난폭해졌는지 이유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 난폭해진 이유가 뭐 환자가 가진 망상이나 환청, 환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라면 약물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너무 이게 과격하거나 이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약물로 인해서 성격을 순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약물 때문에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좀 줄인다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사람이 조금 운순해지고 약간 멍하고 좀 졸렸게 예, 이제 그렇게 까지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예. 저는 그걸 이제 성격을 바꾼다기보다 약물로 좀 이제 눌러놓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쁘다 노을님은 선생님 초기 치매일 때도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유에 따라 다르겠죠. 예, 치매만 가지고 초기 치매라는 것만 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사실 치매라고 하시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특히 초기이신 경우에서는 오히려 사회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진행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병원이랑 한정된 공간에 계시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못 받으시는 경우들도 의외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권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치매하고 별개로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는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입원을 하셔야겠죠. 예, 초기 치매만 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마 있으시겠죠. 예. 유종영님은 뇌동맥 코일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머리에 꽈리처럼 부풀고 있고요. 2달 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데 늦게도 상관없나요? 하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요거는 뇌동맥류, 뇌동맥 뭐 혈관꽈리 이제 이러신 것 같은데요. 이 크기가 꽤 크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터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코일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걸 이제 제거하는 아마 수술 예정이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한 달 후를 잡으신 게 당연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한 달 후를 잡았다는 얘기는 한 달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때 잡으셨을 겁니다. 의사들이 뭐 병원에 환자가 많고 아프긴 하지만요. 이쪽 혈관 쪽 보는 의사분들은 예.
뭐 그렇게 환자들은 생각보다 소홀하진 않습니다.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거는 정말 시급하게 해야겠다. 네. 이제 그러면 환자분한테 정말 강력하게 설득해서 당장 입원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혈관가리가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바로 터진다 이러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수술 날짜 잡히기 전까지 수술 되기 전까지는 뭐 혈압 관리 같은 거 잘 하시고 수술 받을 때까지 본인 몸 상태 잘 관리하시고 당연히 이제 혈관에 안 좋은 음주나 뭐 담배 이런 거 더 피하시고 이제 네.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매튜님은 저희 어머님이 62년생 여성이시고 3, 4개월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어머님 말씀으론 90%가 회복된다 하십니다. 약 복용하시면서 매일 공원에 가서 걷기 운동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날씨도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력도 걱정이 되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운동은 사실은 어떤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래도 네. 이제 이왕이면 전신 운동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운동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력 운동도 있고 심폐 운동도 있고 뭐 네. 스트레칭 같은 이제 유연성을 위한 운동도 있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좀 섞어서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는데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유연성 운동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심폐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같이 좀 번갈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걷기도 좋지만 뭐 집안에서 하시는 거라면 가벼운 아령 같은 것도 괜찮으시고 뭐 네.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뭐 체조 이런 것도 같이 병용하시고 뭐 여러 개 되시면 헬스장 가서 헬스 운동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약한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서 내가 이왕이면 즐겁게 하시는 수 운동이면은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딱 종류라기보다는 그냥 몸을 자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날은 걷기, 어떤 날은 뭐 체조, 네. 어떤 날은 심지어 춤도 좋습니다. 춤도 좋고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한 가서 뭐 수영하시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운동으로 매일 꾸준히 자주 하시는 걸 더 권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철기님의 질문만 딱 다뤄볼게요. 신경성 안면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나요? 통증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 중인데 신경과 약으로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경성 안면 통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얼굴로 가는 신경 손상 때문에 오시는 통증이라면 사실은 이제 복용해야 되는 약이 일반 안정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경 손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경우는 한번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신경 손상이 아니고 다른 원인들 때문에 오는 통증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스트레스성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통증이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 사실 안정제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사실 생각할 수 있고 감별해야 될 병이 많아서 여기서 딱 어떤 겁니다라고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한 시간이 정말 저도 후딱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또 메타님도 오늘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송 진행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체인 질문만 빨리 다뤄볼게요. 이완기 혈압이 100 정도라면 수축기가 정상이라도 치료해야 될까요? 겨울이 되면 더 할 것 같아서 뇌에 영향이 갈지도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시긴 한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뇌혈관 질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니까 사실 고령이 되시면 이완기 혈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축기 혈압을 위주로 하시는데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사실 이완기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통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네. 엄밀히 이제 이완기 혈압도 사실 90 이상이 되면 좀 고혈압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혈압이 맨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완기 혈압이 이제 100인 게 항상 있다고 하시면 요거는 이제 수축기 혈압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노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높다고 하면은 혈압약을 좀 조정하시는 게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거 정도라면 수축기 혈압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굳이 약을 조정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먼저 하시는 거를 좀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올해는 2탄으로 함께 했는데 역시나 이 겨울철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
원장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방 관리 잘 하시면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욘디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노영동에 위치한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